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 상담사 2급 2차 실기 시험을 함께 공부하는 윤병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와우패스에서 직업 상담사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오늘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로 강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될지 고민을 좀 하다가요. 저희 직업 상담사 2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특히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과목 직업 정보론 속에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그러나 출제는 좀 잘 되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서 주제를 하나 잡아서 함께 라이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저희 직업 정보론 중에서 제2장 직업 분류하고 산업 분류 중에서 산업 분류를 좀 함께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업 분류 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차 실기 시험에서도 직업 분류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은 직업 분류보다 산업 분류가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좀 구체적이고 현실감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 분류는 좀 추상적이에요. 용어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아서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산업 분류 쪽을 우리가 한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쉽게 좀 접근을 해서 이해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산업 분류 쪽과 관련해서 1차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 같으면 일단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차 강의 쪽에서 우리가 지금 산업 분류를 공부할 거니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목차 삼아서 우리가 공부하여야 할 내용이 뭘까, 또는 우리가 1차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뭔지 살짝 한번 목차를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 분류라고 하게 되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크게는 4가지가 있어요. 논점 자체가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하는 건데 줄여서 제가 그냥 산업분류라고 씁니다. 산업분류 쪽에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또는 학습해야 될 내용은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산업이란 도대체 뭐냐? 산업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의 대상이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이란 뭐냐? 개념을 공부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통계청에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들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청에서 산업분류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 책의 맨 앞에 머릿말에 마치 우리가 영어 사전이나 보면 앞에 머릿말이 있잖아요. 일러두기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통계청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발간하면서 이 앞에다가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산업들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우리가 분류한 이 산업,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류한 이 분류의 대상이 되는 산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쭉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쪽에서 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자, 분류의 대상인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산업의 개념을 우리가 볼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산업활동의 개념도 또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활동의 주체로서의 생산단위라는 개념도 좀 볼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의 분류의 대상이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산업을 분류했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했느냐, 이걸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이 산업 분류의 기준, 요게 두 번째 논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이런 산업 분류의 대상인 산업의 개념 속에서의 산업 활동을 하는 주체는 누굴까? 그걸 우리는 생산단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 생산단위를 통계자료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통계단위라는 개념이 하나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건데 이 통계단위란 도대체 뭐고 통계단위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이거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게 산업분류의 기준을 공부하면 항상 이 산업을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했느냐 이걸 공부하거든요. 직업분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업분류의 기준으로서의 직능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면 당연히 직업분류의 원칙 그래서 일반 원칙, 특별 원칙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산업 분류의 원칙을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서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고 1차에서 뿐만 아니라 2차 실기시험에서도요. 전체 직업정보론 전체 과정 중에서 직업분류 다음으로 많이 출제되는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가 되면 딱 요 네 논점 안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이제 각계격표 시켜나가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산업분류의 대상으로서의 산업의 개념을 볼게요. 그럼 도대체 산업이란 뭐냐? 이걸 공부할 건데,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게 국제 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의 개념에 대해서 쭉 서술해 놓은 것을 우리나라의 한국 표준산업분류는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산업이란 뭘 얘기할까?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 교재상으로 보시면요. 교재 54번 문제부터 이제 산업 분류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직업하고도 개념이 유사하죠. 그래서 산업이란 자, 외우셔야 됩니다.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개별 생산 단위의 집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사한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개별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자, 이게 산업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직업분류를 공부할 때 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의 분류 대상인 직업의 개념을 뭐라고 공부했습니까?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 개념. 직업의 개념은요.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니까 그럼 두 번째 직무란 그럼 뭐지? job. 이걸 번역한 게 직무잖아요. 그래서 occupation, 직업과 job, 직무의 개념을 구분했었죠. 여기서도 똑같잖아요. 산업이란 유사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나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업활동이 도대체 그럼 뭐냐? 이거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직업이란 유사한 직무의 집합. 그래서 직무의 개념을 공부했듯이 산업이란 유사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그러면 산업활동의 개념을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하나 더. 이런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는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업과 직무의 개념을 구분해야 되듯이 산업 분류로 들어오면 산업과 산업 활동의 개념을 구분하셔야 돼요. 비교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요거죠. 산업이 유사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개별 생산 단위의 집합이라고 개념 정했다면 그럼 산업활동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요. 이건 머릿속에 여러분들 연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제 노동시장론도 공부를 하셨을 건데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걸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노동시장론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기업은 노동 수요자 입장에서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 요소 시장에서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었던 게 삼양라면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삼양라면 회사라는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구매하죠. 원재료, 밀가루 구매하고요. 노동 시장에서 노동을 구매하고요. 그다음에 자본 시장에서 자본설비를 구매해서 이 생산 요소들을 결합시켜서 삼양라면이라는 재화를 생산하죠. 우리는 그것을 노동시장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구매하는 대가로 노동의 가격인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그 삼양라면 회사가 생산 단위예요. 그럼 삼양라면 회사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어떤 것이 산업활동이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산업활동은 우리가 어떻게 개념 정의하냐면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가요. 생산 단위가 말이 어렵죠?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라고 이해하세요? 그러면 생산 단위는요.
자, 생산 요소를 구매해야 되겠죠? 어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생산 요소를요, 어떤 생산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생산 과정에 투입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가 무언가를 생산 과정에 인풋,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뭘 아웃풋 해내는 겁니다. 산출이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산업활동은요, 아주 기초부터 들어가면 산업활동은 생산 단위가요, 투입물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산출해내는 과정이에요. 쉽잖아요, 이러면. 누군가가 생산 단위가 투입물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아웃풋해내는 과정이다. 그럼 이때 이 투입물은 뭐냐? 이게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정보론에서 특히 산업분류에서는 통계청이 자원 등 이란 말을 썼어요. 자원 등.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노동시장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생산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원재료 있잖아요. 원료 또는 뭐 원재료라고 하죠. 또 뭐 있죠? 노동이 있죠. 자본설비 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생산 단위는 원재료라든가 노동이라든가 자본설비 같은 생산 요소를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뭘 산출해내죠? 산출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게 유형의 산출물이면 이것을 재화라고 번역해서 씁니다. 영어의 굿, 상품이라고도 번역하죠. 그래서 또는 무형의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영어의 서비스. 이 말을 번역해서 용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동경제학에서는 뭐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화의 경우에는 생산이란 표현을 쓰고요. 용역,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건 생산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제공이라는 말을 쓰죠. 일련의 활동, 생산 과정이라는 게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산업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자, 유사한 산업 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을 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산업 활동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개념 정의해요. 이 그림입니다. 산업 활동이란 개별 생산 단위가요, 생산의 주체죠. 개별 생산 단위가 원료, 노동, 자본 설비, 기계 설비 같은 거예요. 이런 자원 등 또는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런 과정에 종사하는 주체, 생산 단위의 집합을 우리는 산업이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삼양라면 회사는 여러분들 어떤 활동을 하죠? 밀가루 구매하고요. 노동 구매하고요. 기계설비 구매해서 이걸 투입하죠. 결합시켜서 투입해서 삼양라면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농심라면 회사는 어떤 활동을 하겠어요? 농심라면 회사라는 생산 단위는 똑같죠. 뭐 밀가루 구매하고요. 노동 구매하고 자본설비 구매해서 결합시켜서 생산 과정에 투입해서 농심라면이라는 재화를 생산하겠죠. 오뚜기 라면 회사도 똑같죠.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삼양라면 회사나 농심라면 회사나 오뚜기 라면 회사는 유사한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들의 집합이죠. 그 라면 제조 산업이죠. 그래서 산업과 산업활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바로 요 개념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예요? 산업활동이 끝났으면 산업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업활동의 개념이 끝났으면 두 번째로 공부할 건 그럼 이런 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거예요. 통계 단위. 그래서 요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러면 산업과 산업활동 개념을 여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주체가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뭔가 재화나 용역은 여러분들 서비스니까 뭐 청소 용역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다 산업활동인가?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집에서, 예를 들면
전업주부이신 분이요. 집에서요. 가족들을 위해서 마트에서 장을 봅니다. 고등어 사고요. 무 사고요. 뭐 해서요. 집에서 저녁에 시간을 내서요. 뚝딱뚝딱뚝딱 재료들을 손다듬하고요. 여기에 나의 노동이 투입되고 해서요. 저녁에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고등어 조림 같은 거 딱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전업주부의 가족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행위, 활동, 이건 산업활동에 해당될까요? 그것도 생산 주체가 원료 구매하고요. 마트에서 노동 투입했잖아요. 칼과 도마를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저녁 식사, 고등어 조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집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청소했어요. 청소. 대걸레로 막 청소기로 밀었어요. 그러면 노동 용역을 서비스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산업활동에 들어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또는 여러분들 비영리기관이요. 비영리기관이 기관을 하나 설립해서요. 여기서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비영리 장애인 재활시설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영리가 아니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이것도 산업활동에 해당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업활동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거는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산업활동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도대체 이러한 개념에 해당되는 산업활동은 어디까지를 산업활동으로 볼 거냐. 산업활동의 범위를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산업활동의 개념에 해당될까. 왜냐하면 지금 이 개념을 가지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다 이 속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요.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활동 중에서 자 여러분들 영리적인 활동이라면 자 이거는 산업활동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활동이 영리적 활동이면 당연히 포함됩니다. 거의 수많은 많은 생산 단위들의 활동들이 다 영리행위잖아요. 돈 벌기 위한 거 아닌가요? 자 문제는 그럼 비영리 활동은 포함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시설들, 복지시설들 운영하는 거는 그것도 뭔가를 투입해서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일 거니까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 전에 들었던 얘기 있죠. 그건 우리가 보통 뭐냐. 전업주부의 가사활동이라 그래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활동. 왜냐하면 여러분들 가사노동도 재화는 아니지만 용역 아닙니까? 서비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업주부가 집에서 청소를 한다든가 가족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이런 활동들은 이것도 투입물을 투입해서 뭔가 아웃풋해내는 거잖아요. 산업활동에 포함될까요? 이거는 표준산업분류는 산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산업활동의 개념을 공부하고 나면 이러한 산업활동에는 영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비영리적 활동도 포함되지만 가정 내에서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를 들은 거고 전업주부의 하나지 않아요. 전업주부가 아닌 분들 예를 들면 밖에서 일하시는 남편이 집에 와서 청소할 수도 있고요. 그죠? 가족으로서 음식 쓰레기 저녁에 갖다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가사노동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사노동 활동은 산업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표준산업분류의 태도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시험에서도 엄청 나오지만 여러분들 주관식에서는 이게 출제가 되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2차 문제니까.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세요. 하고 2점씩 6점짜리 문제입니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은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업분류에서 공부하셔야 될 4가지 논점 중에서 산업의 개념이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갈게 그러면 표준산업분류가 분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이 뭔지는 우리가 공부했는데 자, 이런 산업들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는 이러한 산업을 이런 기준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서술해 놨어요. 그 산업분류의 기준이 뭐냐? 3가지입니다. 3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직업분류에서는 직업분류의 기준 그러면 직능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죠? 직무수행 능력, 직능. 그래서 직능을 1, 2, 3, 4 직능 수준 나누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산업분류로 넘어오면 산업분류의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예요. 엄청나게 출제가 되죠. 이 안에서 아마 제일 많이 출제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또 출제가 됐었고. 객관식 사지선다에서 그다음 주관식에서는 6접짜리 문제로. 자, 그러면 산업분류의 기준은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업활동의 개념을 공부하셨다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산업분류의 기준 세 가지는 뭐냐? 세 가지는 첫째가 투입물을 투입해서 산출물을 산출해내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요 투입물의 특성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인풋 때는 투입물의 특성이 뭐냐? 그럼 두 번째 산업분류의 기준은 뭘까요? 아웃풋 때서 나오는 산출물의 기준은 뭐냐? 세 번째는요. 투입물이 투입돼서 산출물이 산출돼 나오는 일반적인 생산활동의 결합 형태는 뭐냐? 요 세 가지가 산업분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를 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첫째는 투입물의 특성, 두 번째는 산출물의 특성, 세 번째는 투입물이 투입돼서 산출물이 산출돼 나오는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따로 외울 게 아니잖아요. 산업활동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산업분류의 기준 세 가지는 바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요. 2차에서는 엄청 많이 나온다. 제일 많이 나오는 출제 논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자, 이게 하나 있고요. 자,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으로부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내용이 요거잖아요. 통계 단위. 말이 되게 어렵거든요. 도대체 통계 단위란 말이 뭘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산업의 개념에서는 생산 단위라는 말을 쓰니까 이 말도 추상적인데 하물며 통계 단위란 말은 더 어렵죠. 지금부터 볼게요. 통계 단위는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산업활동에서의 주체, 그러니까 산업활동의 주체인 이 생산 단위를 통계자료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본 관찰 단위예요. 또는 분석 단위라고 해요. 어렵죠. 그죠? 굉장히 말이 추상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산업활동의 주체인 이 생산 단위를 통계자료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본 관찰 단위 또는 분석 단위를 말한다. 이렇게 표준산업분류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업활동의 주체인 생산 단위를 통계 측면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통계 단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걸 안다면 이 통계 단위는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느냐면 통계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산업활동, 생산활동이잖아요. 산업활동 안에 있어서 생산 장소의 동질성이 어떠냐. 생산 장소의 동질성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산 활동의 동질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통계 단위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계 단위 구분의 기준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보니까 그것도 첫째가 생산 장소의 동질성 여부, 또 하나가 생산 활동의 동질성 여부를 하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네 가지의 통계 단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를. 그래서 이 표를 이해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쪽과 관련해서 나오는 출제 유형들을 다 체킹하시고 정답을 쓸 수 있거든요. 객관식, 주관식 다. 그래서요, 저희가 지금부터 이 표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에서 통계 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구성하고는 종류를 이렇게 확정 지어 놓은 거라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학문적 체계가 아니라 실무 과목이니까. 그래서 통계청에서는,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통계 단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구분의 기준 이 두 가지인데요. 이 표는 이렇게 그림이 되어 있어요. 잘 예쁜 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 쓰는 도구 개념으로서의 표는 아닙니다. 자, 통계 단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생산 장소의 동질성과 생산 활동의 동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재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57번에 있는 문제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횡축과 종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준 중에서 횡축은 장소와 활동 중에서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단일 장소라고 하고 있고요. 단일 장소. 표를 그대로 이해하시자면 여기가 하나 이상의 장소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그죠? 횡축은 장소야. 생산 장소의 동질성 여부. 그리고는 종축은요. 생산 활동의 동질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일 활동인데 이건 또 갑자기 단일 산업활동이라고 쓰고 있어요. 표준산업분류가. 구분의 기준에서는 생산활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통계단위 구분의 표로 들어오면 또 산업활동이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생산활동, 산업활동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가. 그리고 여기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 이렇게 구분을 해놨단 말이에요. 구분.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과적으로 조합을 시키면 4개의 통계 단위가 나오는 거죠. 통계 단위의 종류 자체가. 자, 그러고는 이제 이 속에다가 표준산업분류는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 단위는 우리가 명칭은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성질은 알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 단위는 여러분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통계 단위입니까? 단일 산업활동이 단일 장소에서 행해지는 통계 단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가 되게 불친절한 표잖아요. 사실은 여기 단일 장소 하나 이상의 장소지만 여기는 뭐가 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단일 생산 장소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 장소의 동질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 말을 표준산업분류가 생략해서 쓰고 있다고요, 지금. 그죠? 생산 활동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또 산업 활동이라고 쓰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 단위는 조합해 보세요. 단일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예요. 성질은. 이걸 표준산업분류는 뭐라고 명명했느냐 이름을 보세요. 사업체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사업체 단위. 그러니까 사업체 생산 단위 또는 사업체 통계 단위라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상대적인 게 여기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행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하죠. 자, 이거를 표준산업분류는 뭐라고 했느냐? 기업체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붙였다고 이름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들 사업체라는 말하고요. 기업체라는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쓰긴 하잖아요. 사실은. 일상에서. 그게 정확한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주로 여러분들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할 때는 사업체 운영한다 그러지 않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저희 동네 양주에서 예를 들면 고민형 공장을 하나 해요. 그러다가 누가 만나서 소개를 해요. 근데 무슨 일 하십니까? 저 양주에서 조그만 고민형 공장 하나 운영합니다. 이러면 제가 조그만 고민형 기업체를 운영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조그만 사업체 하나 운영합니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쉽게 보세요. 제가 양주 공장에서요. 이게 지금 용어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양주 공장에다가 제가 양주 사니까 양주 공장이에요. 양주 공장에서 곰 인형을 제작하는 조그만 공장을 하나 운영합니다. 곰 인형을 생산해요. 이거 생산할 또 산업활동이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사업체 단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의 산업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단일 산업활동을 단일 생산 장소에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사업체라 그럽니다. 이거를 사업체 통계 단위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업체란 말은 우리 언제 써요? 사업체보다 조금 더 큰 규모면 기업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규모가 큰 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하나 이상의 산업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하는 경우거든. 자, 이거는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양주공장에서 곰인형을 생산해서 파는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돈 버네? 자, 이번에 또 뭘 하나 만들지? 하다가 제가 여러분들 파주 옆에 양주 옆에 파주 공장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여러분들 뭘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를 들면 팽이
고샷하는 팽이 있잖아요. 애들 좋아하는 거. 그 팽이를 생산하는 공장을 하나 또 운영해요. 둘 다 내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생산 활동을 하잖아요. 고민형을 생산하고 여기는 팽이를 생산하고. 자, 보세요.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행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내가 작은 사업체를 두 개를 내가 다 소유하는 거죠. 이걸 기업체 단위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체보다 좀 더 규모가 크면 기업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규모의 크기의 차이가 아닌 거지. 생산 장소와 생산 활동이 복수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표준산업분리도 기업체 단위라고 써놓지만 실무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 개념도 있지만 요런 개념이 더 정확하겠다. 그래서 기업 집단이라고도 표시해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의 경우는 기업체 단위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는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왜 기업 집단이라는 표현도 같이 쓰는지 아시겠죠? 복수예요, 복수.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가.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는 너무 쉽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통계 단위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요.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활동과 장소 중에서 어느 쪽에 동질성이 강합니까? 장소 쪽에 동질성이 강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합리적인 추론이면 장소 단위라고 쓰면 될 건데 이거를 지역 단위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표준산업 분류는. 뭐 이해는 돼요. 그죠? 장소나 지역이나. 그래서 활동과 장소 중에서 장소 쪽에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역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의 반대는 여기잖아요. 단일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그러면 활동과 장소의 동질성 중에서 어느 쪽의 동질성이 강해요? 활동 쪽의 동질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활동 단위 그러면 이해가 쉬울 건데 불쑥 활동 유형 단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또. 왜 붙였는지는 여러분들 따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표준산업분류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니까. 그래서 왜 활동 유형 단위인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 단위는 지금 보는 것처럼 생산 활동과 생산 장소의 동질성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단일 생산 장소면 장소의 동질성이 있는? 여기는 둘 이상의 생산 장소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저는 사실은 의아해요.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면 하나의 생산 장소면 여기에요. 여기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가 단일 생산 장소면 여기는 둘 이상의 생산 장소로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표준산업 분류는 왠지 모르겠어요. 하나 이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제가 만일에 양주 공장에다가 고민형 생산 공장을 차려서 고민형을 생산한다면 이건 사업체 단위인 건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만일에 고민형이 엄청나게 잘 팔려요. 경기 호황이면 고민형 엄청 팔립니다. 근데 바로 너무 많이 고민형이 팔려서 제가 양주 공장 외에 파주 공장을 해서 여기서 고민형을 또 생산해요. 제2공장을 내가 만든 거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여러분들 이 중에 통계 단위 중에서 뭐인 것 같아요? 하나의 단일 생산 활동을 두 개의 생산 장소에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예요, 그러면? 단일 산업 활동을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활동 유형 단위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경기 침체가 왔어요. 어떤 아빠들도 고민형을 사질 않습니다, 이제. 그럼 어떡합니까? 고민형 생산해봐야 재고로 다 쌓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망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다가 뭐 제가 그래도 사장님 아닙니까? 안 되겠다. 크리스마스 날 이마트, 홈플러스 다 가봅니다. 가서 어디 장난감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배를 깔고 디비져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우는지를 봤더니 전부 다 고샷하는 팽이 앞에서 막 울더란 말이에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떼를 쓰고. 이거다. 그래서 내가 팽이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주 공장에다가는요,
팽이를 생산하는 자본 설비를 갖다 놓고 팽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양주 공장에서 고민형 생산, 파주 공장에서 팽이 생산. 자, 하나 이상의 두 개의 생산 활동을 두 개의 장소에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왜? 내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거든. 장소도 다르고 활동도 다른 거를. 그죠? 자,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경기 침체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팽이는 좀 팔리는데 고민형은 거의 안 팔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안 되겠다. 파주 공장을 없애요. 없애고는 이게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어차피 고민형 잘 안 팔리니까 이걸 잘라요. 양주 공장을 절반으로 잘라서 파주 공장에 있던 팽이, 예를 들면 팽이 만드는 자본 설비를 가져와서 이 공장을 반으로 나눠서 여기서 팽이도 생산하고 여기서 고민형도 생산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뭐예요? 자, 하나의 장소에서 두 개의 생산 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로 보자면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 이상이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두 개라고 보면 두 개의 산업 활동을 단일 생산 장소에서 하잖아요. 이건 지역 단위가 되는 거예요. 통계 단위, 다시 말하면 이 생산 단위를 통계 자료 작성의 측면으로 바라본 통계 단위로 보자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디서 생산하느냐, 생산 장소의 동질성 여부나 생산 활동의 동질성 여부에 따라서 통계 단위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명칭이 어렵습니다만 사례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고 이 표를 가지고 조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만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1차든 2차든. 여러분들 2차에서는요. 여기서 가로 3개 쳐요. 가로 3개 치고는 가론에 들어갈 통계 단위를 쓰고 설명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목은 이해하실 거고. 그럼 여러분들 사업체 단위하고 뭐라고 써야 될 겁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외울 게 아니죠. 사업체 단위란 단일 산업 활동이 단일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그죠? 기업체 단위란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한다.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이 정도 써주면 배점 다 받는다니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게 하나 있죠. 뭐냐? 이게 지금 통계자료 작성과 관련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요 사업체 단위, 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업체 단위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요, 통계자료 중에서도 특히 생산 관련, 생산 통계 작성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그래서 생산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고요. 자, 이와 달리 기업체 단위 있죠, 요거? 요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두 군데 장소에서 두 가지 산업 활동을 하는데 둘 다 내 회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요, 재무와 관련된,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적합한 통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객관식에서도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 거고요. 2차에서는 여러분들 요것만 더 추가해서 쓰면 돼요. 재무 관련, 생산 관련. 그러니까 요것만 추가하면 기업체 단위라 하면 이제 쓸 수 있죠. 하나 이상의 산업 활동이 하나 이상의 생산 장소에서 행해지는 통계 단위를 말하며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적합한 통계 단위다. 기업 집단이라고도 한다. 더 이상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 읽고 이해하시면 통계 단위의 종류 4가지, 각각의 특징과 명칭, 개념까지 다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말은 되게 추상적이지만 너무 부담은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될 거다. 다만 이 표를 이해는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를.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 자,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산업 분류의 내용이 4가지 논점인데 그 4가지 논점에서 사실은 여기까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산업 분류의 원칙 요거 하나 남은 거죠. 산업 분류의 원칙은 몇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산업 분류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 결정의 방법일 거예요. 제일 많이 출제가 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죠. 통계 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통계 단위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암기할 거냐, 암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이건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표 자체가
제가 뭐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으면 또 머리 글자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뭐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그러면 우리가 뭐 브레이필드의 직업 정보의 기능 3가지 오 이거 되게 많이 나오니까 그 뭐 정제동 그래서 뭐 정보 제공 기능이라든가 재조정 기능이라든가 동기화 기능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앤드루스라는 학자의 정보의 효용 가치 4가지 그러면 형시 장소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통계 단위는요. 지금 본 것처럼 이 표를 그냥 안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안 보고 쓸 수 있어야만 이 표에서 다 끌어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재밌게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 단위 4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생산 장소의 동질성, 생산 활동의 동질성의 차이다. 그래서 이걸 횡축과 종축에다 놓고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조합을 하시면 그래서 뭐 때로는 뭐 재밌게 외우는 게 중요하기도 한데 제가 뭐 노동시장론에서도 그렇고 직업정보론도 그렇고 가급적 이해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긴 하는데 이 표는 그래요. 이 표는 표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어진 표라서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 공부하는 표를 지을 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단일 하나 이상 이것도 어색한 거 아니에요? 원래는 표를 보면 여기가 구분이면 여기가 단일, 여기가 하나 이상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거꾸로 들어갔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표야. 원래 일반적인 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특이한 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추측이에요. 저도 통계청에다 질문도 해봤는데 게시판에 뭐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답변이 없으신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거는 국제표준산업분류나 이런 외국에서 통용되는 것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써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표는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안 보고 이 표를 그릴 수 있으면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수업한 내용대로 끄집어내실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업분류의 원칙은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은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산업분류 기준도 교과서들이 일반적인 목차 구분 없이 쭉 산업분류에 있어서의 그 머릿말에 해당하는 것들을 갖다 놨는데 실제로는 산업분류의 원칙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맨 마지막에 궁극에 가서 갈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떤 통계 단위가 어떤 산업 활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개념 지으면 이걸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양라면 회사가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 얘를 어떤 산업으로 분류할 거냐 이거거든요. 어떤 산업에다 적용을 시킬 거냐. 그래서 실제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분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개별 생산 단위에 산업분류의 적용이에요.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가 전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그러면 이런 산업 활동을 하는 생산 단위를 어떤 산업으로 결정할 거냐가 사실은 전제가 돼야죠. 그래야만 이걸 산업분류에 적용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별 생산 단위에 산업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 산업 결정 방법을 공부해요. 도대체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삼양라면 회사를 어떤 산업으로 결정할 거냐. 산업이 결정돼야지 산업분류에 적용을 하죠. 그래서 산업 결정 방법을 공부합니다. 근데 이 산업 결정 방법을 공부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럼 도대체 삼양라면 회사는 어떤 산업 활동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를 구분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삼양라면 회사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삼양라면을 생산하는 활동도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밀가루를 구매하는 활동도 할 거고요. 노동을 구매하는 활동도 할 거고요. 그럼 노동을 구매한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기능 활동도 하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그 격리 업무라 그러나요? 회계 업무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자재 업무 같은 거 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을 생산하면요. 삼양라면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들한테 팝니까? 아니잖아요. 이걸 보관을 해야 되죠. 창고, 물류, 운송.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제품 개발. 왜냐면 더 맛있는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면이야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데서 여러분들 세탁기를 만들어요. 로봇 청소기 같은 거 판매합니다. 그럼 이걸 생산하고 판매하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고장나면 수리도 해주고 그러지 않나? AS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 이런 활동들도 다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활동 중에서 도대체 어떤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그 전 단계로서 그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개별 생산 단위들의 활동 형태를 먼저 구분하고요. 활동들을 찢어서 구분해 보면 그 중에서 어떤 핵심적인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하고요. 산업이 결정되면 그것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책들도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머릿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놓으니까 수험생 입장에서 도대체 뭘 내가 읽어야 되고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용하는 용어도 어려울 뿐더러. 그러면 되게 쉬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의 활동,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걸 한번 상정을 해보면, 크게 보면 어떤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는요, 크게 둘로 나눕니다. 산업 활동이 있고요. 산업 활동이 아닌 활동이 있어요. 산업 활동은 아닌데 산업 활동을 보조, 서포트, 지원해 주는 활동이 있다고요. 그걸 보조 활동이라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보조 활동은 산업 활동은 아닌 거. 그러나 산업 활동을 보조, 지원해 주는 활동이지. 그러니까 산업 활동은 보조 활동의 지원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는 정답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조 활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뭐 1차 때부터 공부했던 거죠. 원료 구매. 그죠? 원료 구매 활동. 여러분들 삼양라면 회사에서 원료 밀가루를 구매하지 않으면 어떻게 라면을 생산합니까? 원료 구매 활동에 지원을 받아야만 산업 활동, 본질적인 산업 활동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또? 물류. 뭐 창고 보관, 운송 같은 거죠? 이런 거. 그 다음에 판매 촉진,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판매 촉진 활동.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삼양라면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본질적인 산업 활동은 아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품의 수리, 제품 수리 활동.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조 활동이다. 그래서 이 보조 활동들을 빼면 뭐만 남을까요? 산업 활동만 남겠죠. 본질적인. 그래서 이 산업 활동은 다시 둘로 나누는 거예요. 주된 산업 활동하고요. 부차적인 산업 활동으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크게는 산업 활동과 보조 활동으로 나누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개별 생산 단위들의 활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거죠. 주된 산업 활동, 부차적 산업 활동, 보조 활동. 그럼 여러분들은 통밥을 찍어 보세요. 이 세 가지 활동 중에서 이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은 뭘 기준으로 정하겠습니까? 볼 필요도 없죠. 이걸 기준으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우리 이걸 공부해요? 이걸 기준으로 산업이 결정되는데 이놈 속에 얘도 섞여 있고 얘도 섞여서 혼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안 중요한 거 이거 빼고 이걸 빼고 남은 게 이건데 그 속에서 핵심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는 게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자, 여기가 논점이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곳. 자, 그럼 보세요. 산업 결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1차 때부터 계속 봤던 게 이거 아닙니까? 산업 결정 방법은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고 개별적인 산업 결정 방법이 있다. 그죠? 그럼 일반적인 산업 결정 방법은 뭐죠? 순서가 있죠. 1순위는 뭐예요? 자, 1순위가 아니라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그냥 이걸 먼저 씁시다.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주된 산업 활동에 따라서 산업을 결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도대체 주된 산업 활동은 그럼 뭘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된 산업 활동을 정하는 기준이 뭐죠? 그 생산 단위의 활동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이에요.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을 주된 산업 활동으로 정합니다. 부가가치에. 그 기업이 순수하게 창출해낸 가치. 근데 이거는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측정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2순위 어쩔 수 없죠. 제일 쉬운 거.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이 뭐냐? 이거로 정해요. 근데 이것도 비스무리한 활동이 두 개가 있거나 측정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그 개별 생산 단위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에서 제일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되어서 하고 있는 활동.
고용 근로자의 수가 제일 많은 활동이 뭐냐? 고용 근로자의 수. 또는 자본 설비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설비의 집중. 또는 근로시간이 제일 많은, 또는 근로자들에게 제일 많은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활동이 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활동.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순서대로. 그래서 1순위 부가가치 또는 부가가치액이라고 하죠.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 1순위. 이게 어려우면 2순위 사안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 이것도 어려우면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방법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개별적으로 갑니다. 그 개별적으로 가는 게 한 5가지 정도 있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여름에는 뭘 팔죠? 여름에는 제가, 팥빙수 이런 거 팔아요. 그러다가 찬바람 불면 가을부터는요, 제가 붕어빵하고 어묵을 팔아요. 보세요.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체를 내가 운영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저의 사업체에서의 주된 산업활동을 부가가치가 가장 큰 활동, 이건 어떻게 잡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산업활동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된 산업활동을 정하느냐? 중요하죠.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산출액이 제일 많았던 활동이 뭐냐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표준산업분류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으로 주된 산업활동을 정합니다. 그래서 조사 시점이 아니라 조사 대상 기간이고요. 부가가치액이 아니라 산출액이 가장 많았던 활동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죠. 두 번째로는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뭐가 있냐면 중중중이 있잖아요. 중중중. 우리 1차에서 공부한 것처럼. 현재 적극적으로 산업활동을 안 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휴업 중인 사업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업활동을 했는데 뭘 잘못했겠죠? 그래서 부도가 났어요. 채무초가. 그래서 자산 청산으로 가고 청산법인 되는 경우 있죠?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 그럼 자산을 청산 중인 경우에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하잖아요. 채권 추심하고 채무 변제만 하는 활동만 해야 되거든? 청산 업무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없으니까 이걸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하느냐. 그 다음에 설립 중인 사업체도 있어요. 아직 적극적인 법인격 취득하기 전에 설립행위 중인. 그래서 설립 중인 사업체. 이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산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휴업 중인 사업체면요. 아주 상식적이에요. 휴업 중인 사업체는요.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하지만 휴업을 하기 전에는 뭘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 중에 하고 있었던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하면 될 거고요. 자산을 청산 중인 사업체는요. 당연히 청산 시작 전에 청산 업무에 돌입하기 전에는 뭔가를 하고 있었을 거니까. 그래서 청산 시작 전의 활동으로 갈 거고요. 설립 중인 사업체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설립 후에 개시하는 활동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가시면 됩니다. 상식선에서. 그 다음에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도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이 결정됐어요. 주된 산업활동. 근데 주된 산업활동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그 개별 생산 단위의 산업이 결정되고 나면 이걸 이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적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산업분류의 기준 3가지 있었죠. 3가지. 투입물의 특성, 산출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잘 설명된 항목으로 적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최근에 또 2차에서 또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문제로. 그래서 요 3가지를 모두 고려하라고 했는데 투입물, 산출물, 생산공정.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곳에 분류해야 된다. 근데 이 3개 중에서 2개를 가로쳐서 2차 실기 문제에서 나왔던 거지. 신설 문제로.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상으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분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시면 몇 번 교재냐면 61번 문제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가로넣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61번 문제를 보시면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적용 원칙에서 아래 가로를 채우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보세요. 생산 단위. 산출물뿐만 아니라 가와 나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딱 두 줄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가로가 3개 쳐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로를 3개 치면서 기본소식을 공부했는데 뭐 처음 나오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로를 2개 친 거죠. 그래서 그 2개가 뭐냐? 당연히 산출물의 특성이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투입물. 하나는 생산공정. 그래서 요 2개인데 이제 요 문제는 그대로 다시 나오면 여전히 가로 2개겠지만 만일에 이 기출문제가 변형돼서 나오면 이제는 가로 몇 개 칠까요? 이제 3개 쳐야죠. 원래 3개로 예상했던 문제니까 산업 분리의 기준이 3가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부한 것처럼 시간상으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 안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업분류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산업분류 쪽에서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지금 공부한 것처럼 산업의 개념,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 이거 3가지 쓰는 문제.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는 통계 단위 어렵지만 이 통계 단위는 그 표를 잘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업 결정의 방법까지 일단 오늘 준비된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짓는 걸 하고요. 질문이 들어오셨네. 직상 필기시험 지금부터 공부해도 3월 시험에 합격이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여러분들 수험생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객관적 시간이 아니에요. 주관적 시간입니다. 주관적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실업자반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시는 분들보다요 재직자반 선생님들 있죠. 퇴근 이후에 저녁에 잠깐 공부하시는 와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합격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재직자 분들은 일을 하면서 공부하시는데도 어떻게 합격을 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관적인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집중력 있는 공부.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요, 정리가 안 되고 출제 논점을 파악하지 않은 책을 그냥 이래독 할 시간에 저희처럼 수업을 들어서 출제될 내용들, 논점, 키워드, 이런 거 정리하고 이거를 압축하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본서의 내용이 여러분들 5분의 2 정도로 줄어요. 그러면 5분의 5에 해당하는 내용을 1회독 하는 사람하고 출제 논점에 맞춰서 양을 5분의 1로 줄여서 이걸 3번 읽는 사람하고 똑같은 시간에 누가 합격하겠어요?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죠. 그래서 학문에는 왕도가 없지만 시험 공부에는 효율적인 공부가 있습니다.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의를 들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앞에 나와 앉아 계신 많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강의가 한 번의 강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시험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거나 또는 직업 상담사 준비라는 과정에서 동기부여 내지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